우리나라 기계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기계 장비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장이 작년에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과거에 금리가 한 해 동안 얼마까지 올랐냐면 5.25까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르면은 반드시 침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 아래 작년도에 주식시장이 한 나스닥 기준으로 34% 빠졌으니까 적게 빠진 장은 아니죠. 전형적인 약세장 요소도 많이 나타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 상반기가 예상외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약세장 끝에 조금 활발하게 올라오는 그런 정도 치고는 감당을 하기 어려울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유명한 약세론자들, 비관론자들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 예상했던 그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상반기가 나쁠 거라고 했는데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다 보니 그 원인을 찾은 게 뭐냐면 이제 소비가 아직 견조하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 소비 지출로 1년간 2.3% 정도 소비 지출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직은요. 조금 쭈그러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벌써 3분기째 많은 약세론자들이 이번에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나빠질 거다 했는데 계속 좋은 실적들 기대보다는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지금 3.5에서 3.7이니까 한창 경기가 좋은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반기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결국에는 침체가 미뤄졌다라는 시나리오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요인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래서 일직선으로 오르는 장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를 잘 판단하면 이후에 이제 옆으로 가다가 아래냐 위냐를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님께서는 아래냐 위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강세장이 초입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때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시장은 보통 이제 많은 지표가 막 나오고 지표가 섞여 나오고 이러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잘 아는 지표가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을 설명할 때 내러티브라는 말 이제 그런 말을 써서 내러티브란 말은 제가 보기엔 거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다 약세장 이것도 내러티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한 2년 됐나요? 제가 책을 냈는데 투자의 지도란 책에도 보면 사이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래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이런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거라고 말하면 저는 내러티브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마켓 뷰죠, 뷰. 마켓 뷰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러티브, 그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의 사이클은 제 말보다는 블랙락이 올해 초에 2023년 1월 달에 큰 어떤 테마 헤드라인을 낸데 그게 뭐냐면 뉴 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40년, 길게는 40년, 짧게는 20년 동안에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 그게 뭐냐면 대안정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요게 성장도 낮고 금리도 낮은 그다음에 물가도 낮은 그러니까 그걸 안정기라고 해서 머더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그게 한 거의 40년 짧게는 20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펼쳐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종말을 구했다 뭐 이러면서 뉴 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서 금융시장에 이거는 투자의 구루들도 많이 말한 건데 뭐냐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금리가 깨졌다.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사실상 어떤 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높아져봤자
2%대, 미국 금리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높인 게 2.5%. 물론 이제 중간에 금융위기 전 이렇게 하면은 5, 6%, 6%대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높은 금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원인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사실 작년도에 나타난,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동안 미국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은 거의 60년 전, 그러니까 70년대나 한번 나타났던, 그러니까 10% 이상. 이번에도 9.5인가 6인가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10%에 근접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몇십 년 전에나 70년대나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지나간 40년의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틀을 바꿔버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복잡한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이전에 제가 책을 써서 말했던 그런 식의 사이클, 그런 내러티브, 사이클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렌즈로 봐야 한다.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인플레이션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높았던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시장의 전환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금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높였던 모습은 그때도 볼커에 의해서 20%까지 올리고 막 했었지. 근데 언제 시장의 그런 변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전환점이 언제 나타났느냐? 10년 장기물 금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를 보고 높여 올라갔다가 이게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작년 10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약세론자들도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봐라. 똑같이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으니 이거는 이제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부분 그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보면 저는 그 단서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보는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보는 렌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사계절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사이클들은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거에 의해서 고용이 늘고 많은 사람을 채용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늘어나니까 회사들은 더 투자, 그러니까 공장 세우고 일자리 사람을 많이 뽑는 일이 반복되는 이런 선순환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소비에서 움직이는 사이클의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봐야 됐다면 지금은 어떤 강세장이냐면 공급이 주도하는 강세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너무 낯설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는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패권 전쟁이 과거에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일본하고 했던 패권 전쟁과 유사한데 그때도 패권 전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공급망을 변경하는 거였었어요. 네.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 근데 공급망을 재편하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서 만들던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반도체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대만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또 만드는 이런 공급망 재편.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강세장이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이 이 패권 전쟁을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는 중국이죠. 네. 그런데 그 양상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국에 있던 모든 공급망들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대만과 일본 혹은 가장 요즘은 미국 내에다가 또다시 공장을 짓고 시설을 짓고 공급망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요게 되게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간 1년 동안 바이든이 지출한 정부 지출 금액이 7조에 가깝습니다. 네. 이 7조는 어느 정도냐면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무차별로 쏟아부었던 그 정도 금액이에요. 8조를 쌓았다가 지금 1조를 QT로 떨어내고 7조 정도인데 그 연준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유동성의 양만큼 1년 동안 풀었다는 얘기죠. 정부 지출로. 네. 결국 이 정부 지출이 수많은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냈고 그 실적들이 지금 장을 올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양상이 이번으로 끝날 거냐?
최소한 2, 3년은 유지될 거로 보기 때문에 요게 강세장을 만들어낼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공급이 주도하는 강세장 그렇게 두 가지로 보셔서 지금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약세장의 끝이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많이 빠졌으니 올해 상반기에 오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그건 에너지가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오른 거면 그 요인을 가진 종목들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예, 다 그런 건 아니죠. 과거에는 약세장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강세장으로 갔기 때문에 물론 초입에는 안 그랬지만 결국에는 소비에 의한 그 경기 확장에 의한 강세장은 거의 전 업종이 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공급에 해당되는 업종만 또 국가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쉬는 기간에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체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섹터 아니면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를 많이 작년도에 올려놔서 소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비가 줄지 않아서 경기가 유지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결론을 가져게 되냐면 결국 침체로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소진되면은 결국 침체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이제 9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유예가 없어지니까 각 미국 경우에 각 가정에 이제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그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잉여저축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 의해서 점차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침체를 지금 나타나는 에너지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는 층이라면 사실 이 조정 후에 사야 될 종목이 뭐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 에너지가 이전되는 그러니까 그 지속되는 그런 업종을 사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런 식의 소비가 조금 아직도 살아있어서 장이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말한 소비가 살아있어서 상승하는 장이란 건 뭐냐면 결국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코로나 때 풀었던 돈 때문이 아니냐. 소비도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게. 그럼 그건 소진되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그 유동성을 보는 장이라면 아직 좀 잔불이 남아있는 종목을 찾는 거? 그게 최선일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유동성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하는 또 다른 유동성. 정부 지출에 의한 그런 투자에 의한 유동성이 이 장을 지배할 거라고 보니까 이 유동성은 앞에서 이미 다 지불해버렸으면 이제 에너지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한정된 거라면 그 기간까지는 이 유동성은 보장되잖아요. 간단하게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업의 투자 지출은 경기를 심하게 타죠.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면 기업 입장에서는 캐펙스를 줄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의 지출은 필요에 의해서 정당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얘가 경기를 살려놓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의 결과로 정부가 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지출은 정당성이라는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정당성은 패권 전쟁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눌러놔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사실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정당성은 뭐냐? 중국은 눌러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써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정부 지출의 유동성은 사실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부 지출 캐펙스 그런 유동성들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정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2, 3년은 남아있다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법, 음. 그다음에 IIJA라 그래가지고 인프라, 그다음에 잡스, 그러니까 일자리 법, 요것들이 전부 다 기간을 다 정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IRA와 칩스 액트도 사실상 4, 4분기, 요번 4, 4분기가 가장 본격적인 집행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어.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IJA라는 이 법은 이미 인프라에 관련된 건 시작됐긴 했지만 얘는 10년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출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말아버리지 않는 장점, 어떤 그런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미국 정부 지출이 지나간 1년만 계산해도 7조 가까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나타난 결과가 이 건설 투자예요. 보시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짙은 파란색은 미국의 공공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흐린 회색, 그러니까 회색은 상업용 부지 건설, 그 다음에 이 황토색은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인데, 보시면 상업용 부지는 역시나 상업용 관련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공공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2년부터 꾸준히 올라간 IJI라는 그 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인프라 투자법, 그거에 의해서도 인프라는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황토색.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 와. 이건 뭐 거의 빅사이클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예, 이 정도의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가 과연 일어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때 푼 유동성에 의해서 저축이 좀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아직 살아있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설비 건설 투자.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지출한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투자라는 거고, 요 정도의 그런 그 상승 그런 패턴은 기본적으로는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많은 업종과 종목에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술주, AI에 의한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건설 투자에 관련된 주가들도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 의식하셨다면 이거와 맞닿은 흐름 중에서 우리나라 기계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계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설비 투자에 한국 기계 기업이 수출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이 상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는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산업재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반도체 투자나 2차 전지 투자나 저도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제외하고 저는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것들이 같이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는 미국의 설비 투자 이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요 설비 투자가 앞단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공장 건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인프라에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업을 산업재라 그래요. 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업종으로 그러니까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산업재 관련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미국의 ETF 중에서 네. XLI라 그래서 미국의 이런 산업재 관련된 기업만 투자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 중장비 대여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설에 관련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까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이 산업재 관련된 그런 업체를 투자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지출은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IRA, 그다음에 칩스 액트, 세 번째 IIJA라고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노후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도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IFRA라든지 PA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ETF 단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ETF 안에 들어가시면 종목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중에서 그 제일 대표적인 종목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업종을 찾아 들어가시면 종목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기계 산업이 유망한 거죠.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공공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사용되는 기계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하나 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 한국의 ETF 중에서 코덱스 기계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거에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미국 기계 장비 수입이 독일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회색이 뭐죠? 한국이죠. 이게 기계 장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간 일어나는 미국의 정부 지출, 그건 투자로 나타나는데 그 정부 지출에 한국의 기계 장비가 1순위로 수입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종목을 택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기계 장비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덱스 기계 장비, 네. 이게 한국에서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이군요. 그렇죠. 네네네. 대표적인 한국의 기계 관련된 장비 회사들, 아주 대형 회사들인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지 않은 거라는 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의 건설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기계 관련된 업체들은 향후 2, 3년간 좋을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을 모아놓은 게 코덱스 기계 장비 ETF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중에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일반 대중들의 자금을 운영해주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모아놓은 좋은 점, 나쁜 점은 뭐냐면 종목층은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뚝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종목에 악재가 생겨버리면 종목은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종 ETF를 사놓으면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대신 지금처럼 2, 3년간 좋은 호황에는 상당한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워런 버핏도 보니까 건설업 그렇죠. 그 주식 많이 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연결이고요. 왜냐하면 DR 호튼이라는 게 대표 종목이에요. 네. 워렌 버핏이 산 거. 이거는 이쪽 장비는 아니고요. 그 주택 관련된, 그러니까 주택 건설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말이 많죠. 미국의 주택 시장,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워렌 버핏은 좋게 보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격이 뛸 수는 없지만 주택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서 디아로튼 같은 업체를 사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미국의 투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일본 상사를 많이 샀어요. 네. 요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똑같은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일치한 투자. 네네.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하는 투자 같은데요. 굉장히 가치 투자로서 설명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 변화, 그러니까 제가 공급망 재편에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패권 전쟁에서 온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워렌 버핏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주식을 사는 쪽으로 느껴지지만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고 마치 펀더멘털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